흠혈귀, 드라큘라의 고향이기도 한 유럽의 루마니아는 유럽 내 12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기는 했지만 동유럽과 남유럽 사이에 걸쳐 형성되어 그 지리적인 위치가 절묘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위협에 처한 국가를 보통 폴란드로 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떨어지면 사실상 러시아라고 봐도 무방한 벨라루스뿐 아니라 러시아 손에 떨어진 우크라이나와도 국경을 접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국가는 폴란드였습니다. 완전 무장을 선택했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해 K6표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다연장 로켓 288문 등을 사들여 러시아의 보복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방산업계 VIP로 등장한 폴란드인데 폴란드 못지않게 위기를 느끼는 국가가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약 300km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3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에 해당합니다. 현재 루마니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원래 구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나토에 대응하는 공산권 군사동맹인 바르샤 바조 약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했었던 루마니아는 1989년 붕괴됐고 빠르게 국가 발전을 꾀했지만 모두 헛수고. 왜냐면 환경적인 특성상 산업화의 핵심인 전기를 자체 생산할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 특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왔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때 나토에 대응하는 바르샤 바조약 기구의 회원이기도 했던 루마니아가 러시아의 입장에서 주적인 나토에 가입해버리자 일방적으로 루마니아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2006년과 2009년에 걸쳐 일방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죠. 2배 이상의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게 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한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루마니아 전역에서 반러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루마니아도 극도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선제 공격한다면 보복무기로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1년도 전하지 않아 루마니아 정부는 2차례나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 무기를 둘러보고 갔습니다. 9월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전 DXKO에 참석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파견했고 12월에는 니콜라의 치우커네컬레 러너스 국무총리를 필두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2번의 파견에서 강조했던 것은 방산 분야 협력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의 보복에 대비해 한국 무기를 사들여 안보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당시 루마니아 대표단은 내년 2023년 국방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장갑차 및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 체계를 바꾸기 위해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루마니아 역시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 된 만큼 신속한 도입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루마니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10월 29일 유럽 현지 방산 매체 디펜스 인더스트리 유럽 등의 외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루마니아군의 육군 포병력 강화를 위해 155mm 자주포로 한국의 K9를 선택했습니다. 루마니아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K9는 현존 최강의 성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PGH-2000과 한국과 협력해 K9 자주포 기술을 이전받은 튀르키예가 면허 생산한 T155 피르티나 이 T155 퍼티는 2의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독일 자주포는 현존 최강으로 평가되기는 했지만 대당 약 101억 원으로 가격이 너무 높고 튀르키예 자주포는 아직까지 수출된 내역이 없이 오로지 국내에서만 운용 중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자주포는 아무래도 K9였는데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급속 사격 시에는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고 주행 속도도 60km 이상으로 성능이 독일에 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대당 약 80억 원으로 저렴합니다.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죠. 여기에 방사청은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을 투입해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개량 버전인 K9A는 분당 9발로 포탄 발사 속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향후 루마니아 군이 개량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죠. 이런 이유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자주포는 단연 K9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155mm 자주포 층 1401대가 수출됐는데 그중 K군은 층 626문을 수출해 이 기간 전 세계 수출 시장의 45%를 장악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출된 자주포 100문 중 45문이 K구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루마니아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오다 이번에 K구를 최종 낙점한 것인데요. 이제 도장만 찍으면 층 54문의 K구이 루마니아로 수출되는 겁니다. 이번 사업에서 루마니아는 자주포 54문, 포탄 18,000발, 추가 차량 탄약 차량, 기술 지원 차량, 포병 정찰 차량 등에 대한 자주포 구입에만 8억 5천만 유로 약 1조 2,300억 원을. 그런데 K구 때문에 구성된 흥미로운 모임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루마니아가 K구를 낙점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5일 전부터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면 루마니아가 지난 1월 2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K구 USER CLUB라는 모임에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로지 K구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실전 운영 노하우를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로 벌써 3회패에 이른 이 모임은 현재 전 세계에서 K구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 중인 호주, 인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한국 등이 가입했는데 올해는 인도와 튀르키예가 자국 사정으로 불참했음에도 약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자국에 배치된 K구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구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루마니아는 벌써 K구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 모임에 가입했죠. 이렇듯 현재 전 세계적으로 K구 자주포를 도입해 국가 안보를 전적으로 맡기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벌써 10번째 운용국인 루마니아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사실 K구는 보복무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 등 일부 급진적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쟁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해 상대방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국가라도 영토를 먼저 공격받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감내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루마니아 역시 K구를 선택한 것은 성능도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K구 자주포를 도입한 9개 국가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가 회원국에 대한 무력 행사는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그 외부의 적은 공동의 적이 됩니다. 나토 회원국 전체가 지체 없이 충공격을 퍼부을 수 있고 상호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어 동종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인도든 에스토니아든 이번에 수입을 결정한 루마니아든 이 K구를 보복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 핵무기가 없는 아니 개발할 수 없는 한국이 내세울 것은 기술력인데 K구를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수입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인데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K구 30문과 K10 탄약운반 장갑차 15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층 1조 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호주의 사례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현재까지 호주는 제외하고 K구를 구매했던 국가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안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의 유럽국들은 인접한 러시아의 공격이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인도는 파키스탄 및 중국과 분쟁 중이며 터키는 쿠르드족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으로부터 안보를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사방이 바다이며 주변의 적성국, 즉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할 나라가 없죠. 그럼에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에게 포탄을 날려 아군 병력을 진군을 돕는 용도로 사용되는 자주포를 구매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40km인 K구를 발사해봐야 고작 바다에 떨어지거나 호주 영토에 떨어질 것이 확실하니까요.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로 진출하기 위해 엄청난 야욕을 드러냈고 노골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거쳐 호주를 공격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호주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안보 정책을 세운 것이죠. 호주의 국방계획의 뼈대는 그러니까 중국 구상에 대비한 아태 지역 영내 안보 역할의 확대와 대응 능력 강화인 겁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군사력 증대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육군 현대화 작업에 착수하며 LAND,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파트너로 한국의 K9을 선택한 것이죠. 이로써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한 4자 연합체 쿼드 QUAD 중 호주와 인도 두 국가가 K9로 중국을 견제하게 된 겁니다. 호주 육군은 K9를 덩치 큰 검이라는 의미로 헌츠맨으로 정했고 이제 내년부터 차근차근 인도되어 중국을 견제하게 될 텐데요. K9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게 될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한다면 하는 한국인들이 결심한 일들은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은 지 벌써 1년인데요. 그로 인해 우리 생활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산업 분야에서 습관처럼 사용해오던 일본산 부품을 제외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많은 부분에서 국산화에 성공해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여 탈일본 국산화에 힘을 쓰고 있으며 유통과 소비 생활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탈일본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분에선 일본의 인피니티와 닛산이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떠났으며 대표적인 일본차인 렉서스 또한 최근 다시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세를 몰아 대표적인 일본의 의류업체인 유니클로마저 당황하게 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8월 초 실시한 소비자 행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5%가 일본체 품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두 성별에서 70%가 넘게 동참한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나선 결과 유니클로의 매출과 매장에도 영향이 있었는데요. 2020년 상반기에만 유니클로 매장 9곳이 폐점했다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전국의 유니클로 매장은 187곳이었는데 현재 8월 유니클로 매장은 165곳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전반적으로 또 소비와 유통 모든 부분에서 일본의 자본과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가운데 이번에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식탁에 알게 모르게 올라와 있던 일본의 쌀 품종들을 모두 퇴출시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의 쌀 품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일본 쌀이 맛있다고 알려진 것이 사실인지 새로 도입하는 국산 쌀 품종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농촌진흥청이 국내에서 경작하는 일본의 쌀 품종 아키바레, 고시이카리, 히토메보레를 비롯한 여러 품종들을 한국의 논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일본 품종의 벼이삭은 6만 헥타르에서 36만 등가량 수확히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쌀 수확량은 360만 톤이며 이 중 36만 톤이 일본 품종으로 10%가량을 차지합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의 일본 벼 품종을 1%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일본 벼 품종이 재배 면적을 1만 헥타르 이내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아직까지도 전체 쌀 중에서 일본 쌀이 10%나 재배되고 있었던 걸까요? 아직도 일부에서는 일본의 쌀이 밥맛이 좋고 우리의 쌀은 맛이 별로라는 오래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비자 밥맛 평가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벼 품종인 알찬미와 해들이 일본의 품종보다 맛있다는 압도적인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의 해들 품종의 경우 평가단의 50%로부터 가장 맛있는 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우리 품종인 알찬미 역시 45%로부터 가장 맛있는 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품종인 아키바레가 맛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단 2%에 그치며 고시이카리는 25% 있습니다. 일본의 쌀 품종이 맛있다는 막연한 인식을 한 번에 깨뜨리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일본산 벼를 퇴출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맛이라는 것은 개인의 선호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맛 때문에 퇴출이라는 것은 막무가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맛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산 벼는 병충해를 굉장히 잘 입는다는 것입니다. 품종을 개량한 지 70년이 지난 일본산 품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개량한 품종에 비해 병충해뿐만 아니라 벼의 줄기가 약해 비람에 잘 쓰러지기도 하며 같은 면적탕 수확량이 최근에 개발한 국내산 품종에 비해 15터부터 20%가량 낮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평소의 논에 일본산 벼를 경작하면 국내 품종에 비해 일부분 수확량이 작다는 뜻입니다. 15터부터 20% 차이는 작다면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1년에 수확하는 360만 등가량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품종을 퇴출시키고 우리 품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방통대류수노 총장님은 그동안 쌀 품종 개량에 평생을 바쳐 힘써오신 분이며 쌀 관련 논문이 100편 이상 국내외 특허는 20개 이상 보유하고 계신 쌀 전문가십니다. 류수노 총장님은 일본 쌀이 최신 국산 품종보다 맛이 없지만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일본 쌀이 맛이 있다는 인식은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의 자체 품종이 적던 시기에 일본산 품종이 복잡한 유통구조로 비싼 가격에 들어오면서 자리 잡게 된 인식입니다. 하지만 80년대부터 정부에서 풀조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현재까지 개발한 품종이 230개 가량이며 평균 개발 기간은 수년에서 10년 정도인 품종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쌀이 맛있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우리의 쌀품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품종이 일본산 품종에 비해 어떤 점에서 뛰어난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인 해들은 일본 품종 고시이카리를 겨닝해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해들 품종은 가을의 쌀에 잘 익은 햅쌀이라는 의미로 2016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국내산 쌀 품종 특화 사업으로 오랜 기간 품종 개량 연구를 통해 개발한 품종입니다. 2019년 정부에서 실시한 신품종위원회에서 뛰어난 밥맛과 병충해에 견디는 능력, 그리고 단위 면적당 수확광을 인정받아 최고 품질 쌀로 선정된 품종입니다. 개량한 지 70년이 지난 일본의 벼 품종화는 다른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훌륭한 최신의 벼 품종인 것입니다. 국내에서 병충해와 수확량의 단점이 많은 일본 쌀을 퇴출하겠다는 빌표가 나오자 일본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일본산 품종을 퇴출하게 되면 일본은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에 개발한 고시이카리의 경우 2014년에 로열티 지급이 마감되어 더 이상 일본에 돈을 안 주고도 재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산 품종을 국내에서 재배하는 경우 상당수 일본에 로열티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엔 130억 원가량을 일본에 로열티로 납부했으며 2018년에도 110억 원가량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올해는 적극적인 품종 국산화로 일본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가장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우리가 일본산 품종을 사용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일본에 로열티를 지급히고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조차 독립을 통해서 일본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로열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종자 기술과 품종 개량 사업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미 수년 전에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있으며 그런 결과는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UAE 아랍에미리트에선 중동의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벼풀종을 개발해달라는 부탁을 한국 정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벼 품종을 개발해달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지 싶었는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연구진들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자체 개발한 벼 품종 아세미가 아랍에미리트의 뜨거운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적은 양의 물과 뜨거운 햇빛만 있으면 잘 자라는 아세미는 국내의 쌀에 비해서 생산량도 40% 더 많습니다. 이게 10터부터 20%도 아니고 40%나 더 많은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UAE 아랍에미리트, 돈도 많고 석유도 넘치는 부자 나라가 한국에게 부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식량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UAE는 돈도 많고 기름도 많지만 국토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입니다. 인구는 10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이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소비하는 쌀의 양은 연간 95kg이며 한국인의 연간 소비량인 60kg보다 1.6배 더 많은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은 밥심이라며 밥 먹는 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중동의 UAE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밥을 먹는 것입니다. UAE가 왜 이렇게 쌀을 많이 먹는진 모르겠지만 한국보다 쌀을 많이 먹는다는 점에서 그곳에서 쌀은 굉장히 중요한 식량입니다. 하지만 UAE 아랍에미리트는 쌀의 90%가량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농사짓는 것은 단 10%이고 90%를 수입하기 때문에 식량 주권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수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석유가 많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식량 생산은 가능해야 나라다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AE의 기술로는 뜨거운 사막에서 무슨 방법을 써도 변호사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기에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동안 UAE는 한국에 많은 도움을 요청해 두터운 신뢰를 쌓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한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건축했고 중동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기술력으로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 또한 한국의 기술력으로 완성하여 천만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이 걱정 없이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진 국가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잘 자라는 벼품종을 개발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품종개광을 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 보릿고개를 겪으며 한국의 식량 사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식량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고 가장 큰 노력을 들인 것이 벼품 총개량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굳혀진 우리 쌀보다 일본 쌀이 맛있다는 선입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국민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쌀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보단 우리 쌀이 우리 식탁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회사 BYD가 작년 4분기 순수 전기차 분야에서 부동의 1위였던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며 흥분했습니다. 그동안 서구 자동차 선진국들의 디자인과 한국 및 일본 차 등을 노골적으로 베끼기에 급급했던 중국 전기차 회사가 어떻게 이런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하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테슬라까지 제쳤다던 BYD가 호기롭게 진출했던 한국 시장에서는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BYD는 중국 내수 시장뿐 아니라 유럽 등 해외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외 수출 비중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사업체인 트렌드포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세계 자동차 판매 점유율 순위에서 BYD가 토요타 9.8%, 폭스바겐 6.5%, 혼다 4.9%에 이어 점유율 4.8%로 4위에 올랐습니다. 전통적인 글로벌 강자인 현대 5위 4.3%와 포드 6위 4.2%를 제쳤고 비록 8월 한 달이지만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모두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밀어내고 상위권에 속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BYD는 아직 순수 전기차 매출 가운데 해외 비율이 10%에 그치는 사실상 내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BYD가 현대차가 선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의 아성을 위험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대차는 2022년 초 인도네시아 부카시에 연산 15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고 산타페, 크레타 등의 내연기관차와 함께 인도네시아 최초의 현지 생산 전기차 아이오닉5를 통해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YD가 현대차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그동안 높은 가격대의 전기차로 프리미엄 전략을 펼쳐왔는데 BYD는 역시나 한 단계 낮은 가격대로 늘 그렇듯 저가 전략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YD의 CEO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출시 행사에서 BYD가 테슬라를 꺾은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공격적 목표를 세우고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차가 다져놓은 프리미엄 가격대의 전기차 라인업을 이미 맛본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중국의 저가 전기차를 얼마나 살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BYD의 배터리는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로이터 통신은 내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BYD가 지난달 산시성과 저장성 배터리 공장에서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공장에선 파우치형 생산 라인을 각형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파우치형 배터리가 위험하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배터리에서 전해액이 누출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가 부식에 따른 배터리 폭발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손을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BYD는 이미 2022년 파우치형 배터리가 들어간 하이브리드카 차eng DM의 차량 6만 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BYD는 2003년 휴대폰 배터리 기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독자 개발한 배터리에서 자연 발화 사건이 계속 일어나 2022년에는 무려 40건 이상의 자연 발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BYD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전기차의 안전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BYD 전기버스는 과연 안전한가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한국 시장에 진출했던 중국 BYD의 야심작이 그만 한국 시장에서 목표치의 10%도 못 파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BYD는 2018년 한국에 처음 진출해 전기버스, 전기 지게차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판매량을 점차 늘려갔고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4년간 2배 가까이 늘면서 BYD의 전기버스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BYD는 소형 전기 해치백, 돌핀과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아토 등 승용차까지 한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잠정적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T4K 트럭 판매량이 저조해도 너무 저조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BYD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되던 전기 승용차 돌핀과 아토 등의 이미지가 작년 4월 BYD가 한국에서 출시한 전기 1톤 트럭 T4K는 213대 정도가 팔려 목표 판매량인 3,000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모델인 현대차 포터 일렉트릭이 지난해 28,506대, 기아 봉고3 EV가 15,112대 팔린 것과 비교하면 국내 던디 트럭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판매 실적이 저조했을까요? 업계에서는 BYD가 중소자영업자가 많이 찾는 한돈 트럭을 봉고보다 100만 터부터 500만 원이나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 탓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또 중국산 차는 품질이 나쁘다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2년 내 신차 구입 의향이 있는 소비자 10명 중 4명은 중국산 전기차가 아무리 저렴해도 사지 않겠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부터 전기차 가격 하락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업계는 올게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전기차 대중화의 열쇠를 배터리가 쥐고 있는 셈인데요. 지난해에는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주요 원료 가격이 폭락하며 배터리 시세 역시 덩어라 급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배터리 업계가 받는 가격이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이 약 1,500만 톤에 달하는 대규모 리튬 매장지를 발견됐다고 주장해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태국 정부 부대변인은 정부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남부 팡아주에서 리튬 1,480만 톤이 발견됐다.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인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이어 3번패로 큰 규모이다.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태국을 단숨에 리튬 자원의 보고로 만들어주는 빅뉴스였는데 이 일은 단 이틀 만에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실수로 실제 매장량은 7만 톤 미만으로 추정되는데 1,500만 톤이라고 잘못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핵심 광물 선점을 둘러싼 각국의 자원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빚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도 리튬이 100만지나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을 발견했다고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시아 최대 리튬 광산이 발견된 것이며 중국이 2차 전지의 중요 소재인 리튬을 더욱 더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중국은 스촨성 야장무릉에서 약 100만 대에 이르는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태국이 단 이틀 만에 거짓임이 들통났듯이 조작의 나라 중국도 이럴 가능성 농후하다며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중요 소재를 놓고 채굴권 확보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자 전기차 시장의 강자 현대자동차와 중국의 BYD도 새 광산 찾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소재 부품 업체를 패싱하고 광물업체와 직거래 루트를 뚫어야만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할 때도 안정적으로 2차 전지의 소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중국 리튬 공급사 성실리튬에너지와 2027년까지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BYD도 시그마 리튬과 회사 인수를 비롯해 합작 투자를 논의 중입니다. 테슬라는 아예 미국 텍사스주에 리튬 정제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GM은 캐나다 광산업체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리튬 구하기가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은 리튬 광산 채굴권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리튬은 채굴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6터부터 19년으로 배터리 원자재 중 가장 깁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이 요즘처럼 리튬이 저렴할 때 공급망을 확보해두면 향후 리튬 가격 상승 국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한국은 세계 최대 매장 국가들인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와 잘 협력해서 중국을 대체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캐나다 업체 리튬사우스와 손잡고 아르헨티나 리튬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캐나다 리튬사우스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은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을 공동 개발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소유권 분쟁 등 불필요한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원 전략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카타마르카주를 통해 개발 권한을 확보했고 리튬사우스는 살타주를 통해 개발 권한을 확보했는데요. 포스코와 리튬사우스는 이번 합의를 통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은 물론 양사의 사업 확장에 탄력이 물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2025년까지 10만 톤 생산 목표. 포스코는 리튬 사업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과 함께 염소와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2019년 음불의 무에르토 염호를 인수하고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건설에 돌입했으며 이곳에서 2028년까지 최대 10만 규모의 이와 함께 포스코홀딩스, SK온, LG화학 등은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에서도 리튬 가공 공장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이제 리튬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공급망을 세계 각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력은 물론이고 리튬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일본은 돈을 엄청나게 이들에게 투자했지만 결국 문화를 지배한 한국이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 나라의 기둥이 될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도입하며 교육한다는 것은 어지간히 중요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도저히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인정받지 못할 국가에서 줄줄이 채택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중요 강대국들을 제끼고 한국이 점유율을 이기는 사태가 왔는데요. 특히나 현지인들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과 같은 국가가 한국에 밀려나는 나라들이 생겼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매우 친중적인 국가도 있고 이를 한국이 앞질러 이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류 열풍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교육에까지 공식 반영된 것으로 정식 인증받는 셈이 된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기대도 하지 않은 나라에서 왜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인기를 얻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점. 태국. 동남아에서 전통적으로 한국은 길을 펴기가 어려운 나라로 여겨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제 식민지였던 국가가 대부분이었고 이 나라들은 일본이 강압동치보다는 일본이 인프라를 깔고 자본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일본 기업들이 자리 잡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한국에 비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대부분 차량이 일본 것으로 약 88%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것은 물론이고 관광을 가더라도 방콕 한가운데의 호화 백화점들이 대부분 일본 자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더라도 일본의 영향력은 최소한 한국보다는 훨씬 태국에서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에게 태국만큼은 한국이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이며 가능성조차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국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상식을 뒤엎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올해 태국 대학 입학시험 제2 외국어 과목에서 한국어 응시생이 처음으로 일본어 응시생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면서 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어는 중국어에 의해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되었는데요. 29일 주태국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2022년 태국 대입시험에서 7개 제2 외국어 과목을 선택한 21,000여 명 중 한국어 응시생은 3,770명, 약 17.6%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어는 3,672명으로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았는데 이것이 매우 충격적이란 설명입니다. 또 전년도와 비교할 때 한국어 응시생은 약 4.3% 증가해 7개 과목 응시생 중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대입이 아닌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태국 중등학교는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2021년 기준 175개교 규모인데 이는 전 세계 최고 규모 학교 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이 길을 펴기 힘든 태국에서 한국어가 대세로 떠오르게 되었나 궁금한데요. 그런데 태국은 타국과는 다르게 태국만의 독특한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를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에 따른 태국 중등학교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폭발했다 했는데 이것은 타국과 비슷하나 업계 관계자는 특히 블랙핑크 리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태국에서 특별하게 리사를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성공 스토리가 태국인의 심금을 울린 것입니다. 작년 블랙핑크의 앨범 라리사는 이틀 만에 1억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 솔로 가수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렸고 72개국에서 브랜드 평판 1위를 하는 등 세계적인 탑 가수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리사가 인기가 대단한 것이 태국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버린 상황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리사는 아직 신분제의 영향이 있는 태국에서 서민층인 로소 출신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태국에선 하이소라는 상류층이 명예와 부를 독점하면서 계층 사회의 기득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로소 출신으로 자수성가했다는 스토리가 태국에서 꿈같은 존재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리사의 라리사가 태국풍을 덧입혀 노래를 발표하자 그야말로 태국은 폭발한 것입니다. 한국인은 뭐 얼마나 인기가 있겠냐 생각합니다만 태국인들은 뮤비를 보면서 웃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리사의 뮤비를 보면서 오열하면서 울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심금을 울리고 열광케 하는 것입니다. 태국 총리조차 리사를 극찬했으며 태국 정부 차원에서도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K-팝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의 붐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죠. 물론 여전히 일본의 영향력은 태국에서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작은 분야에서부터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한국 브랜드를 각인시켰다는 점이 주요한 상황입니다. 2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어색해졌지만 러시아가 한국어를 왜 제2외국어로 택했는지 과정이 놀라운데요. 러시아 교육부는 지난 2020년 9월 한국어를 초중고학교 제2외국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주로 한국 대사관은 한러 관계의 발전과 한국 문화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9번째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2번째로 제2외국어가 되었는데 러시아 한 지역에서는 놀라운 소리를 합니다. 러시아 사할린주에서 3년째 한국어 교사로 근무하는 류드밀라 쉘로하예바 씨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유로 강제징용돼 사할린에서 사는 우리 곁 한인들의 삶이 궁금해 한국어를 배웠고 지금은 초등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류드밀라 교사는 우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인 후손 3만여 명과 사할린 섬에 살고 있다며 그런 이웃들을 더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들의 문화, 역사, 풍습, 전통이 궁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일본은 사할린 지역의 노동력이 부족하자 6만 명이 넘는 한국인을 대거 징집했고 이들은 탄광, 벌목장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종전 후에도 이들은 러시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한국어의 열풍은 최근 한류는 물론 역사적인 이유로도 관련이 매우 깊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더욱 한국과 교류가 강화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전쟁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고 러시아는 전쟁의 책임을 지되 한국과는 교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점. 베트남. 베트남은 세계 최초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했는데 그 이유 역시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1외국어는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된 것인데 한국어는 2019년에 제2외국어가 되더니 2021년에 제1외국어로 초고속 승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이렇게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빠른 승격이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 분야로 한류 열풍과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크고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축구 성적도 좋았지만 역시 베트남 내에서 끼치는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규모를 키워왔고 누적 투자 순위론 한국이 1위입니다. 베트남 대학생들이 취업할 때 가장 들어가기 원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택하고 있는 상황도 한국어의 위상이 간접적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된 것이고 더욱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2020년 삼성전자는 베트남 GDP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한국이 베트남을 떠난다고 하면 베트남에는 매우 큰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제1외국어 대접이 늦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베트남의 제1외국어로 한국어 선정은 당연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최근 베트남 말고 다른 나라를 물색한다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뒤늦게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승격시키며 부랴부랴 한국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등 다소 때늦은 조치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한국의 위상이 다양한 국가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점. 인도. 인도는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해준다는 감정을 갖는 국가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별로 인도하고 상충하는 면도 없고 인구는 많으나 양자 간의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한국이 방산 제품 수출을 타진하는 등 교류의 물꼬가 트고 있지만 까다로운 국가입니다. 인도 특유의 법체계 때문에 포스코는 인도에서 10년간 고생하다가 이렇다 할 성과도 제대로 못 냈으며
삼성전자가 활약은 하나 역시 많은 기업들에게 인도의 노동, 환경 등 지역업 체계는 최악인 것입니다. 중국만큼의 인구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한국 기업이 진출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런 인도에서 인도 정부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관련 예산을 매년 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한류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고 한국어 시험도 순식간에 마감되는 등 사회 다방면에서 한국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전격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택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한국어를 채택한 동시에 중국어는 퇴출당하면서 중국을 불쾌하게 했는데요. 이는 중국과 국경 분쟁이 생기면서 인도에서 반중 심리가 극에 달하는 장면이 등장했으며, 이에 전격 중국어는 인도에서 제2 외국어였다가 한국과 터치하며 사라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도에서는 인구가 많은 만큼 민심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과 중국의 대접이 천지 차이가 된 겁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한번 정책을 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기노음으로 고기 때문에 한국어를 택한 것이 단순히 한류 때문이 아니라 최근 아시아에서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가 한국어를 택했고 한국이 최근 유엔이 선정한 선진국에 진입한 공식 국가로도 인정받았기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인 학생들에게도 한국어를 적극 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목할 것은 한국어를 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도 많고 지역에서 영향력이 작지 않은 국가들인데 오히려 한국을 앞서고 본받을 게 많은 선진국으로 분류하면서 적극 제2 외국어로 편입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의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제끼고 선택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